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3일이고 금요일이네요. 자, 오늘 정치 논평 꼭지로 한 말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참 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가속도가 붙고 있다, 이런 느낌이 지금 강하게 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은 자, 미국에도 나지 않은 기사인데 유럽발로 난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한테 소개가 됐어요. 어젠가 오늘 이렇게 소개가 된 것 같은데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에요. 미국 CIA 국장이 지난달, 그러니까 1월 달이겠죠. 얼마 안 됐다는 뜻입니다. 1월 달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종전 협상을 했다. 그 내용은 우크라이나의 특정 지역 20%. 제가 봤을 때 러시아가 지금 이제 병합한 그 지역과 준하지 않나 싶은데 그런 협상을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처음으로 흘러나왔어요. 협상 이야기가 흘러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이야기를 쭉 드려왔었던 것 같습니다. 협상을 안 하고 있을 리가 없죠. 지금 전쟁의 양상을 봤을 때 협상으로 해서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잖아요, 지금 이게. 전쟁이 1년에 이제 다달 가까워지면서 피로감이 강해졌고, 그런 점에서는 4년마다 대통령이 바뀌는 미국이 불리하죠. 불리하고 유럽의 각국들이 엄청나게 불편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과 러시아의 대리전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젤렌스키는 꼭두각시죠, 사실은. 실제적으로 봐서는. 자, 그 점에 대해서 유럽은 이제 프랑스하고 독일이 주력인데 미국의 힘에 이제 눌려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패전국으로서 그 독일 계통의 언론에서 이 이야기를 깠다는 것은 큰 움직임이 있다, 제대로 된 움직임이 있다, 이런 것으로 이제 비춰져요. 그래서 이게 고비를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게 노출되는 거 보니까 독일에서 이런 이야기를 미국이 기분 나빠할 상황에 할 그런 입장에 있는 나라는 아니거든요. 즉 미국의 입을 하고 싶은 이야기를 간지러운 곳을 대신 긁어줬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에도 이 뉴스가 안 났어요. 살짝 난 건데 우리한테는 바로 이제 보도가 전해졌어요. 그래서 미국보다 우크라이나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빨리 알게 되는 좀 드문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목은 바이든 푸틴의 우크라이나 돈바스 다 줄게, 전쟁 끝내자 제안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미 매체는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좀 있어 내용이 나오겠지만은 독일 스위스에 있는 독일계 언론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름 없는 언론이라는 뜻이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그 기사 내용인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윌리엄 번스 중앙정보국 국장, 사진 속 인물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대개 우크라이나 영토 20%가량을 떼어준 조건으로 종전을 제안했던 사실이 알려졌다. 이게 제일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굳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공개를 했다는 것이 아주 크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양국이 협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미국 쪽에서 미국 관련된 쪽에서 흘러나왔다는 것은 뭐냐? 미국의 입장이 조금 좋지 않다. 미국이 협상에서 불리하다. 러시아의 요구 조건을 수용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팽팽했으면 이런 이야기 절대 언론에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제 이제 생각을 우리 국내 상황까지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 가지 이제 가능성 중에 하나고, 여러분 각각이 여러분 자체의 그림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결론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각각의 판단이 다른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국정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게 아마 세상 돌아보기가 원하는 바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가 좋은 판단을 하고 있고 우리가 훌륭한 민초가 되고 국민이 돼야지 우리나라가 훌륭한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필요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생각을 촉진하는 게 이제 세상 돌아보기 채널의 또 목적이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게 문화든 정치든 군사든 사실 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우리 나라라는 거, 그리고 그 우리의 폭을 한반도의 남쪽인지 한반도의 북쪽까지 포함할 건지 동북아를 다 포함할 것인지,
아니면 글로벌 리더십으로 갈 건지, 그거는 우리가 하기 나름이죠. 그런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 폭이 어디까지 가는지는 우리 조상들이 아직 해보지 못한 바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조상들은 지금 우리보다는 많이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 같거든요. 그 선을 넘어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있고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 이런 생각을 해본 과정이죠. 예. 근데 이 윌리엄 번스 이 국장이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대사도 했었어요. 예전에 했었고, 이란 핵 협상을 마쿠 협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바마 시절에 이란과 미국 간에 뭐 뒤에 트럼프가 파토를 냈지만 오바마 시절에 그 협상을 주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맞아요. 돌아가는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느낌이 져요. 그런 이제 그의 이력을 봤을 때도.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이제 이 기사가 어디서 나왔느냐, 스위스계, 복잡해요. 예, 이게 이제 뭐 의미하는 바도 있죠. 스위스계 독일어 일간지 노이에 주로 짜이퉁은 독일 고위 정치권인을 이용해. 자, 이게 아주 복잡하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뭐냐면, 신문의 이름을 봤을 때는 스위스는 남쪽은 프랑스의 영향을 받고, 또 북쪽 그리고 좀 더 넓은 면적으로는 독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죠. 그리고 중립국이었고, 2차 세계대전 때도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뒤로는 속으로는 뭐 양쪽을 다 위해서 일을 한 거잖아요. 독일을 위해서 일을 했고 연합국을 위해서 일을 했고, 그래서 살아남은 거예요. 그런 세상 돌아가는 걸 아주 바삭하게 자기 이해관계에 맞게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에요. 스위스 사람들이.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위스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영향을 받아서 했다, 독일 고위 정치권에서 나왔다, 이 이야기가. 예. 그래서 이걸 다 갖다 쓰는 건데, 뭐 저 신문사 이름은 처음 들어보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닌 다음에는. 근데 독일이 이야기를 해요. 그 핵심은 뭐냐, 독일 고위 정치권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미국의 이해관계에 반하는 일을 독일로는 할 수 있느냐? 제가 경험을 봤을 때는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미국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국이 할 수 없으니까, 또 독일도 해주고 싶은데 독일이 직접 할 수도 없으니까 스위스에다 찔러서 했다, 이렇게 봐야 돼요. 미국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 협상 분위기로 간다. 그래서 유럽에 있는 다른 각국, 지금 폴란드를 위시해서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흥분해 있는 많은 나라들, 이제는 대충 감을 잡아라, 이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알아서 처신해라. 이제는 정말 이게 종점으로 다가가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라고 봐요, 저는. 네. 자, 비밀리 방문했다. 바이든 대통령 평화 제안을 백악관에 전달했다. 내용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은 지금 비춰진 내용을 봐서는 러시아가 합병한 지역 정도를 가져가는 것. 더하기 아마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어렵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젤렌스키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미국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결정하는 문제죠. 예. 자,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언론의 보도는 없어요. 우크라이나 추이에 대해서 첫 공식 언급이 나왔어요. 어떻게 마무리될 거다라는 첫 그림이 처음에 나왔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 전체에 보내는 메시지예요. 제가 봐서는 이건 유럽에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왜냐? 미국과 러시아가 어떤 식으로든지 타협을 할 것 같다. 자, 그러면 미국은 유럽에 대한 장악력을 놓칠 수도 있어요. 이 점에 있어서. 왜냐하면 러시아가 결국은 자기의 목표를 성취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반대 급부를 러시아가 또 줘야 되고 더 큰 그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물러나면은 미국이 되게 무한하죠, 여기서. 바이든은 재선도 도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림이 더 큰 그림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큰 그림에서 이게 나왔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뭐 그 큰 그림은 제가 여태까지 뭐 정치 논평을 통해서 쭉 해왔던 이야기죠. 그걸 한 번 더 저도 조금 더 확인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해요, 이 내용이. 자,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기사 내용을 보면은 이 인용을 한 거라 그렇게 신뢰가 되진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느껴져요. 자, 미국 백악관 내부에서 두 가지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양쪽 양비론, 기계적인 양비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의 중심이 있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미국의 체면을 살리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자. 예, 번스 국장, CIA 국장하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게 미국의 마음이에요 지금. 제가 좀 이후에 드릴 내용들을 보시면 그런 느낌에 동감하실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정전을 빨리 꺼야 된다. 이건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러시아는 뭔가 타협을 하고 맞춰갈 수 있지만 뭐 하나 주고 하나 뺏고 뭐 이런 게 되지만은 주고받고가 되지만은 중국은 그런 상대가 아니다. 중국은 이기거나 지거나 둘 중에 하나다. 예. 자, 러시아는 종합적인 국력에서 미국에 비할 바는 안 돼요. 군사력이라는 면에서 달라서 그렇지. 그렇지만 중국은 종합적인 국력에서 미국을 넘어설 수 있어요. 미국이 1위라는 절대적인 그 지위만 박탈나게 되면은 차이가 확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절체절명이다. 이게 미국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거는 이제 훨씬 덜 중요한 이야기고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본심을 바로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 외무장관과 국무장관 이야기하죠. 국방장관은 군사지원 규모를 늘려야 된다라면서 미국의 규칙 기반 질서가 파괴되지 않도록 이런 거는 상당히 팍 와닿지 않는 이야기죠. 언론에서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이 없는 이야기고 꾸미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설정으로 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미 안보회의의 부대변인도 아니고 부대변인은 정확하지 않다고 부인했다.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풀어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론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각각의 이제 국가의 정보기관들, 대통령실들은 알아듣겠죠, 당연히. 그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부족하게. 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 뭐 레오파드 전차 보내고 에이브람스 전차 보내는데 그게 뭐 의미가 있냐. 기껏 한 60대 정도 보내는 건데 지금 양쪽이 주장하는 내용만 좀 과장이 됐겠지만 보면은 뭐 각각이 수천 대 전차를 2, 3천 대 전차를 파괴했다고 양쪽이 주장을 하고 그들 숫자를 합치면 뭐 5, 6천 대 이상의 전차가 지금 1년 동안 없어졌는데 여기에 일당 100의 전차도 아닌데 60대 보내가지고 뭐가 해결이 되겠느냐. 그리고 실상 그 우크라이나가 지금 원하는 전력은 전차보다는 다른 게 더 많아요. 예. 전투기나 대공 미사일, 대공 방어 그리고 드론도 더 많이 필요하고 그래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화포, 하이마스 같은 게 되게 필요하죠. 하이마스하고 F-16 그리고 드론, 특히 이제 드론 더 많이 들여다 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전력에는 크게 도움이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보내주잖아요. 겉으로 탁 잘들 사람들이 눈에 띄는 거 이런 거 보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비로 이미 많이 뽑아놓은 전차들 그리고 자기들은 신형 전차 개발하면서 좀 있으면 도태될 그런 전차들을 보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협상하고 있는 것이구나 제가 그렇게 당연히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전황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이제 러시아한테 밀리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났고 큰 가닥의 합의는 됐지만 세세한 부분에서 서로 이견이 있다. 그것만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한 70% 정도는 됐고 그게 뭔지까지는 모르지만 그게 궁금하죠. 사실은 30% 정도 남았다. 그건 기싸움이다. 근데 미국이 지금 하는 행태를 봤을 때는 그 기싸움에서도 이길 여력은 별로 없고 시간은 러시아의 편이다. 네. 푸틴은 공고하고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가 하고 싶을 만큼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바이든은 그렇지 않다. 그겁니다. 네. 자, 64대 보냈는데 그때 50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챌린저도 영국도 챌린저 14대를 이제 보내는 것도 있어요. 64대인데 이렇게 하면 우리 기준으로 보면은 1개 기갑대대가 한 40몇 대 정도 돼요. 그러니까 기갑대대 1.5개 정도를 보내는 셈이에요. 이걸로 대규모 공세를 막아내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절대로. 또 탱크만 보내서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예. 자, 그래서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추측을 한 바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며칠 지나자 이런 기사가 이제 뜨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기사가 노출됐다는 것은 협상이 잘 되고 있다. 미국이 협상에서 포지션이 좋지 않다. 그렇지만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조건들이 분명히 있다. 거기에 그리고 또 바이든의 체면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분명히 큰 그림에서는 유럽 각국들이 원하는 더 큰 그림, 러시아와
미국이 대화해를 하면 뭐가 될 수 있느냐?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 그래서 CIA 국장이 중국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기사 내용에서 중국을 먼저 언급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푸틴과 바이든이 딜을 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크라이나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그림에서는 그렇게 가는 과정의 하나일 따름이에요. 자, 그러면서 그런 여파가 어디에서 보이느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전투기를 보내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그 옆 나라인 폴란드 같은 경우에서는 자기 무기를 갖다 주잖아요, 직접적으로. 이게 진심인 나라예요. 그래서 줘야 된다. 그리고 그런 데에서 미온적인 뭐 특히 독일을 폴란드가 강하게 비난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졌었어요. 네. 그래서 뭐 여러 언론에 유럽 언론에서 영국도 그렇고 우리도 F-16 보내야 되나, 미국도 뭐 보내야 되나, 당연히 보내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있죠. 결국엔 안 보내는 거예요. 폴란드도 손 끄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폴란드 언론을 보면 보내야 된다. 다른 나라들이 동참을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한테 상당히 동조적인 그런 발언들이 많았는데, 이거 언제입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2월 1일 기사죠. 딱 끊어졌어요. 안 한다, 더 이상. 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기사가 났다는 것은 큰 흐름에서 이렇게 하기로 했구나, 이렇게 합의가 된 거예요. 폴란드도 이제 아는 거죠, 이제는. 자, 그래서 지난번 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종전 조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공개된 거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크라이나에 국한된 문제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푸틴이 지금 4개 지역을 새로 거의 다 지금 회복을 했거든요. 합병한 지역을. 거기를 합병을 선언했어요, 이미. 그런데 저기서 지금 자기가 전세도 유리한데 저걸 양보하겠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예. 이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은 불가해요. 젤렌스키가 퇴진하면 좋겠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국민이 알아서 하든지, 알아서 할 문제고, 또 다른 유럽에서 젤렌스키를 얼마나 신임해 주느냐,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들이 뭐 경제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회를 박탈하게 되면은 국민들한테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는 떨어질 거예요, 당연히.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왜냐면 지금 민간인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자, 그렇게 보고 지금 미국 쪽에서 나오는 전황과 러시아 쪽에서 나오는 전황이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어떤 걸 보든지 간에 지금의 핵심 양쪽에 지금 전선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는 뭐 어느 자료를 보든지, 미국 자료를 보든지 러시아 자료를 보든지 그거는 고정되어 있는 것 같고, 우크라이나 자료는 조금 과장이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이 타격을 줬다는 면에서는.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다뤘나 해서 찾아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는 이 내용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그렇지만 CIA 국장이, CBS 뉴스인데 CIA 국장이 이 2월 2일 기사거든요. 오늘 기사예요,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하루 전에 어딘가 가가지고 뭐 조지타운 대학인가에 가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자, CIA 국장이 어떤 바깥에 가서 사적인 연설을 통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이건 메시지예요. 개인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데 뭐 협상했다, 푸틴하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다른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상관관계가 깊어요. 우크라이나전 앞으로 6개월이 중요하다. 저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6개월 내에 마쳐야 된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우리의 한계가, 시간적인 한계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하고 같다고 저는 봅니다. 예. 자, 미국 사람들이 이 기사를 볼 때는 이 사람이 지금 미국의 시청자들은, 독자들은 이 CIA 국장이, 번스 국장이 푸틴하고 가서 비밀 회담을 한 걸 모르고 이걸 볼 거예요. 그래도 의미 있는 기사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사람보다 나아요. 자, CIA 국장으로서 비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그 다음 다시 러시아를 방문했어요.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도 뭐 의견이 있고 러시아도 의견이 있다는데, 여기서 우크라이나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건 핑계거리죠. 미국과 러시아가 협상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거기 갔다 와가지고 뱉은 이야기예요, 공개석상에서. 그 두 개는 당연히 연계가 돼 있죠. 이 사람이 한 이야기하고 푸틴과
협상한 이야기하고는. 예, 볼게요. 자, 이게 뭐 이 원문을 인용을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제가 밑에 한글로 정리하신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가장 크고 거대한 적이다. 차원이 다른 적이다는 이야기를 해요. 앞으로 수십 년간은 그럴 것이다. 이 말을 제일 먼저 했어요. 예, 러시아에 앞서서 대학 강연에서. 예. 자, 그래서 바이든이 러시아가 4개 지역을 공격해서 합병하는 걸 인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는 거거든요. 그죠? 원상태로 복구가 아니잖아요, 절대로. 그런데도 이 협상에 응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중국에 대한 큰 어드밴티지를 질 수가 있다. 우크라이나에서 양보를 하더라도 그런 딜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딜의 성과가 차기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이 받든지 다시 뭐 트럼프가 올라오든지 그 길로 가면 또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자기의 성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즉, 이 말은 지금 뭐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죠. 임기가 4년이니까 그 안에 반전이 있을 수 있다. 중국 쪽에 있어서 미국 대중들이 우리가 중국 참 저거 무서웠는데 손을 제대로 봐줬군.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이벤트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래서 CIA 국장이 6개월이 중요하다. 6개월 안에 결판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요. 중국이 상당히 강해진 건 맞다. 그렇지만 중국도 큰 약점이 있다. 그게 뭐냐? 코비드 제로 문제로 인해서 민심이 흉흉하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예. 자, 지난 몇 년간 우리 한류도 차단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중국 인민들이 바깥 세상에서 차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그들의 경제력은 이미 그걸 뛰어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안에가 내부가 되게 기형적으로 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정적들도 있을 것이고 소수민족 문제는 당연히 있죠. 미국이 건드릴 구석은 되게 많다. 그래서 이건 일단 민심 위반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저 문제가 크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성장률이 최저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더 이상 성장률이 그렇게 계속 유지된다는 게 어려워요. 우리도 옛날에 뭐 9%씩 10%씩 성장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7, 80년대. 지금 그렇게 못하잖아요. 중국도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중국 내에 있는 자본은 또 그것을 가진 자본가들은 같은 페이스로 돈이 불지 않기 때문에 불만이 쌓이는 건 당연하죠. 즉 삐걱거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군부 정부 시절에서 민간 정부로 이전하고 나서 수많은 문제가 생겼죠. 그때 김영삼 정부 들어오면서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져, 대구 지하철, 서해 페리호, 비행기 떨어져, 그냥 지상, 해상, 육상, 먼 데서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죠. 그게 긴장이 이완돼서 그런 거거든요. 세상이 바뀌면서. 중국은 아직 그런 기회를 못 넘어가고 있는데도 지금 미국과의 어떤 경쟁 국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무리해서 지금 3년차 세 번째 임기를 시작한 거잖아요. 그래서 약간 보면 독재 체제가 강화되는 그런 분위기도 있어요. 그 점에 대한 내부 불만도 많을 거거든요. 자,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이 CIA 국장이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중국을 흔들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가장 크고 대규모 거대한 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체계적이고 되게 섬세하게 작업을 해야 된다. 이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푸틴 만나고 와서 이야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즉 미국 혼자의 힘으로는 안 돼요, 이게. 예. 그래서 제 정치 논평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 몽골에도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몽골, 중국의 북쪽 경계선이잖아요. 그리고 러시아와의 관계도 깊어요. 한국과의 관계도 깊어요. 그리고 내몽골이라는 옛날에 중국에서 쪼개진 자기들 영토가 있고 거기도 민족 문제가 있어요. 예. 베이징에서 차 타고 2-3시간만 가면은 산만 넘으면 바로 몽골이에요. 사막지대고. 예. 베이징 부분 위험하고 그 통로가 되게 좁아요. 만주로 오는 그 통로가. 그래서 거기가 닫히면은 만주도 힘들어져요. 만주도 원래 한쪽의 땅은 아니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미국 혼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러시아가 크게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몽골 북쪽, 그리고 한반도 북쪽, 그리고 한반도 남쪽까지 이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주고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은 러시아를 위해서, 죄송합니다. 중국을 위해서 러시아에게 지금 양보하는 부분까지 있는데, 동북아에서 북한이라는 골칫거리가 계속 나라를 성가시게 하는 상태를 유지하면서 중국을 공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예. 그게 지금 윤석열이 위험해질 수 있는, 윤석열에게 먹구름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합의를 하게 되면 그 결과가, 그 여파가 바로 동북아로 바로 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은 전 대비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아주 힘들어질 거예요. 상상 이상으로. 물론 우리 국민도 그 과정에서 상당히 고통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또 해요. 이것도 참 대단한 이야기죠. 이거는 자기가 푸틴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 협상이 깨졌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봐서는. 네. 첩보에 따르면 시진핑이 중국이 대만을 2027년까지 침공을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어떤 기사를 보냈습니까? 미국의 이제 공군 수송 사령부에 6만 명, 5만 명이죠, 밑에. 휴아이 5만 명의 병력이 있고, 항공기가 뭐 400여 대 있는 이 사령관이 명령서를 보내서 2025년에 중국과 전쟁 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혼자만 생각이 아니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바보가 아니니까요, 이 사람도. 그게 맞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CIA 국장은 27년까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공군 사령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24년에 대만 선거가 있고 미국 선거도 있기 때문에 그때가 중국한테는 좋은 시기일 거다, 그래 예상한 거하고 뭐 큰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럼 CIA 국장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뭐냐? 푸틴을 만났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전만 보면은 이렇게 만약 협상을 해서 끝나면 지금도 벌써 20%의 땅을 제공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이든의 확실한 패배예요. 근데 그런 협상을 하고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겠다? 거기에 대한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중국을 때리겠다? 그건 되게 단순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더 큰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큰 그림에서 보면은 중국이라는 상대를 대하는 데 있어서, 누르는 데 있어서 미국이 덕을 보는 걸 감안하면 우크라이나에서 그 정도 손해 감수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 라고 예상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면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같은 시간에 이게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죠. 이 사람이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도 오고 필리핀도 갔어요. 왜 왔느냐? 그러면 이 시기에 필리핀에 온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필리핀에 와서 어떤 협의를 하고 왔느냐면은 필리핀에 있는 군사 기지를 4군데인가 더 추가해서 미군이 이제 필요할 때 활용할 수 있게 그런 오케이를 받고 갔어요. 그건 당연히 대중국 견제의 의미죠. 그죠? 그러면 한국은 왜 왔느냐? 한국에 왜 왔느냐? 상당히 복잡해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걸로도 뭐 한두 시간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는 것은, 제가 가장 중요하게 먼저 보는 것은 그거예요. 자, 북한 무인기 사건 이후에 얼마 안 됐잖아요. 미국은 문제를 다 파악하고 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래서 핵무장 발언이 나왔어요. 미국 부인했죠. 한국 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향한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미 CIA 국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크라이나를 정리하고 이제 중국에 전념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러시아도 간접적으로 한편이 되는 셈이에요. 왜냐? 그게 러시아에도 훨씬 유리하니까. 그래서 늘 말씀드린 것처럼 유라시아도 몽골도 활성화될 것이고 블라디보스토크가 활성화될 것이고 북한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반도가 크게 활성화되겠죠. 그럼 세계 경제에 투자할 곳이 생겨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미국 체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군사력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 경제 안정성이에요. 그 자본의 욕구를 충족을 시켜줘야 돼요. 근데 돈을 투자할 데가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번 전기차 제가 오래 못 갈 것 같다고. 예. 그 지금 자본들의 굶주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임시 그냥 방편이에요. 더 큰 돈 투자처가 생겨야 돼요. 자, 거기에서 중국이 배제되면서도 세계 경제가 더 활성화돼야 돼요. 자, 그런 딜을 하려면 러시아하고 손을 잡는 거예요. 예, 남북한의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렇게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도 오케이를 해가지고 판문점까지 와서 큰 이벤트를 만들기까지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한국이 핵무장 이야기를 한다? 동북아의 엄청난 불안정성을 야기시키는 일이죠. 그거 일단 단속하러 왔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서 공식적인 문건 언급 외에 뒤로서는 엄청나게 단속을 했을 것이다. 예. 자, 우리나라에 얼마나 미국 대사관을 위시해서 많은 미국의 눈들이 있겠습니까? 예. 그거 한치의 방심함도 없이 달달 볶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한국군 단독 군사 훈련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대북 제재, 대북에 압박하는 것으로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미국은 우리랑 같이 하자. 혼자서는 절대 안 된다. 또 그렇게 하면서 북한의 핑계를 대면서 한반도 해역으로 미군의 주력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도 의미도 있어요. 예. 지금 우리는 그것을 미국이 합의했고 북한을 혼내주기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기로 했어. 걱정하지 마. 예? 그리고 나를 지지해서 만들어줬던 그 주력 언론사들이 원하는 대로 한미일 공조체제, 공동방위체제를 해가지고 북한을 압살시킬 거야. 이것도 참 한미일 국방협력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난 정부 때 제가 뚜렷이 느꼈던 게 뭐냐면은 미국 국무장관이 하와이에서 우리 외교장관, 일본 외교장관을 불러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합의문 나온 거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한미협력, 미일협력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요. 미국은 그냥 한미일 해가지고 중국에 같이 대항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공식 문건에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외교부 가서 보시면 그렇게 딱 되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소개드린 바도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는 국방장관이 나서서, 외교장관도 아니고 국방장관이 나서서 한미일 국방협력 회의를 곧 개최하겠다, 소망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풍기고 있어요. 그걸로 북한을 압살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생각은 전혀 달라요. 그거랑. 나는 당신을 지금 단속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아무런 당신들의 대통령이 여기서 지금 통치를 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상황에서 내가 세세하게 간섭을 할 수 없지만 지금 상황에서 좀 더 악화되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최선을 다해서 막고 있어. 그걸 당신 뚜렷이 알고 있어야 돼.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속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한미 군사 훈련도 강화하고 뭐 합동 화력 훈련도 더 뭐 크게 하고 이런 기사가 나니까 북한이 발끈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속보로 났어요. 저 미팅하고 나서 바로 이게 난 거예요. 저는 1월 31일, 2월 2일, 그러니까 바로 저는 합의가 나오자 북한에서 미국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이걸 속보로 처리했더라고요. 이게 다예요, 기사에. 2월 2일 날. 예. 그래서 미국이 바로 백악관에서 반응이 나온 거예요. 로이터 보도로. 북한의 적대적 의도 없어. 진지한 외교 추구. 그럼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둘 중 하나는 바보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군사훈련도 강화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기로 하는데, 자,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대북 제재용이다. 북한을 압살하기 위한 용도였다. 라고 선전을 하고 있는 건데,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 오해하지 마. 절대 우리는 그렇지 않아. 진지한 외교를 추구해.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미국이 거짓말을 하거나 우리가 거짓말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그걸 봤더니 경향신문에서 그 후속 보도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여러분하고 공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여기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자, 이 미국의 입장은,
자, 여기 밑에 따옴표를 읽으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북한을 향해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았고 양국은 물론 영내의 모든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진지하며 일관된 외교를 추구한다. 이런 외교가 최선의 길이라고 믿는다. 북한 대표단과 편리한 시간 및 장소에 만날 의향이 있음을 거듭 밝힌다. 이거 상당히 미국 기준에서 보면은 엄청나고 섬세하게 정성을 들여서 쓴 내용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쭉 봐왔잖아요, 저도. 자, 우크라이나전이 끝나면은 북미 간에 협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반도를 이 상태로 둘 게 아니고 예전에 협의했던 것처럼 미국의 큰 골칫덩어리인 북한의 핵을 해결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미국과 친근한 지역으로 돌변시키는 계획이에요. 그럼 위로는 몽골, 밑으로는 대만을 절대 잃지 않겠죠. 그렇게 되면 그게 가동될 거다. 지금은 워낙 남한이 혼란스러운 상태니까 거기에 박자를 맞춰주기 위해서 그들이 이상한 짓을 할까봐 단속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거니까 북한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예. 다 맥락이 맞는 거죠. CIA 발언부터 미국 공군 수송사령관 이야기까지. 그리고 오스틴 장관이 방문해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후속으로 백악관에서 바로 급하게 이런 반응을 내놓는 것까지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물론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시나리오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 중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그 중에 분명히 한 가지로 자리매김할 정도는 될 거예요. 예. 자, 말씀드렸죠. 우크라이나에서 미국과 러시아가 타협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크라이나 내에서만의 타협이 아니에요. 우크라이나에서만 타협을 한다면 미국의 손해죠. 우선은 우크라이나 땅이 20%가 날아갔는데 미국이 체면을 크게 손상시킨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타협을 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자, 이거는 중국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라는 그런 긴장 고조의 분위기가 계속 느껴지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리고 힘이 지금 중국으로 모이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중국에 항거하는 것으로. 예. 자, 그래서 한 번에 덜컹거림을 거쳐서 전체적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럽에 아까도 독일 언론 고급 고위 관료의 말을 빌려서 오늘의 주제인 기사가 나왔던 거잖아요. 프랑스는 훨씬 더 그렇죠. 예, 자, 그리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뭐냐? 이때까지 나토 동맹이라는 거의 기준으로 유럽을 장악해왔던 부분들이 EU하고 안 맞잖아요, 그거랑. 그죠? EU는 유럽 사람들끼리 하는 거고, 나토 동맹은 북대서양이잖아요.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수단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힘이 풀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미국도 어떻게 보면 큰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이든이. 유럽에 대한 장악력을 손에서 놓고 러시아랑 좀 더 친해지겠다. 왜냐하면 그것이 또 유럽의 오래된 대륙 유럽이 원하던 부분인데 미국의 눈치를 때문에 할 수 없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왜냐?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대로 방치하면은 중국한테 깔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중국하고 만약에 미치게 되면은 1등에서 2등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1등에서 한 5등, 6등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미국 빚을 가진 나라들이 빚을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그럼 미국 망하는 길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주 냉정한 미국의 상황 인식이 깔려 있는 거예요. 미국 스스로에 대한. 자, 그러면 한반도를 중국에 편입될 이유가 전혀 없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여태까지 해왔던 비핵화, 통전협정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에 투자해주면 돼요. 그죠? 한반도 평화 비핵화잖아요. 우리 그 방향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군사력 동시에 강화시켰잖아요. 함부로 흔들지 못하게. 여기서 핵심적인 거 한번 여러분한테 환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이거죠. 북한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북미 종전선언을 한다는 것은 북한과 미국이 외교 관계를 가진다는 거예요. 해외에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각종 엄청난 제재, 수십 년 동안 드리워졌던 그 제재가 다 해제된다는 걸 의미해요. 전 세계에서 북한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고급 인력에 저렴한 노동력이에요. 그런데 지금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연합사가 존재하는 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북미 종전 협정을 하게 되면은 남한에 미군이 지금 2, 3만 명이 있잖아요. 그 미군이 주둔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져요. 집에 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 가는 게 순서가 맞아요. 북한이 용인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한에 계속 있어도 된다. 이게 엄청난 제안이에요. 양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서 적절한 경제적 투자가 돼서 우리를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은 가까이는 러시아가 기다리고 있고 멀리는 유럽이 기대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그 틀이에요. 이거에 미국이 가죠 지금 이 방향으로. 왜냐? 러시아한테까지 손절을 하면서 여기 와서 중국을 말려야 되는 거니까 지금. 대만 절대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남은 임기 2년 동안 어떤 식으로든지 큰 성과를 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세상의 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도 되고 있어요.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대만은 지키면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지켜야 되죠. 예. 그리고 미국이 트럼프가 그렇게 압박을 넣는데도 애플이 생산 기지를 안 옮기잖아요. 중국에서. 왜냐하면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이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을 해볼까요? 저도 옛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공장을 뜯고 옮기는데 몇 개월이면 된다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세제적인 혜택, 또 여러 가지 뭐 경제적인 이득, 뭐 이런 걸 바탕으로 이게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거예요, 공장이. 그러면 이것을 지을 때부터 쉽게 해체하고 다시 쉽게 설치할 수 있게 반년도 안 걸리는 시기에 할 수 있게 디자인을 처음부터 감안하고 한다고 해요. 자, 애플 공장. 중국에서 배로 실어 오면 2-3시간이면 오죠, 우리나라까지. 예. 큰 개성 공장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셋업하면 반년 만에 애플 공장 옮길 수 있어요. 아마 더 잘 만들어줄 것이고 훨씬 더 저렴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례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중국에 대한 타격이에요. 예. 그런 대안을 제시하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해야 돼요. 단지 군사적인 게 아니거든요. 경제적인 것도 더 크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손을 빼더라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큰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의 포지션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북한과 미국이 같은 배를 타고 있고 윤석열은 다른 배를 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 해온 처신이 있기 때문에 중국에 사실 손 벌린다 그러면은 국민은 용납 안 해요. 시진핑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에 손 뻗을 곳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낮은 지지율에도 수상자리를 쥐고 있는 게 기시다예요. 미국 말에는 깨기예요. 윤석열은 기댈 데가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반감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 압박을 어떻게 견딜지, 예. 이게 전체적인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나라가 뭉개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여러 그림을 봤을 때는. 우리가 쓰러지려고 해도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거예요. 만약 미국과 러시아가 그런 타협을 하고 중국에 대한 압박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된다면.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바이든이 이런 딜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 러시아하고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은 러시아, 북한, 이란 강한 연대를 갖고 있고 중국까지 한 팀이 될 수 있어요. 그건 버겁죠. 예, 버거운 것인데 여기서 러시아하고 손을 잡게 되면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다가 경제적 투자처가 다시 생겨요. 북한의 생산 시설 그리고 러시아 동방 지역은 자원 개발이 활기를 띨 거예요. 여기서 우리 수소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전기차 다음으로 이미 그림은 그려져 있어요. 철도만 연결하면 돼요. 예, 미국의 자본은 갈 곳이 없어요. 미국의 자본 한번 보세요. 화폐 전쟁이나 책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책 참 좋습니다. 그거 보면은 유태인들이 처음에 유럽에서 갖고 있던 자본이 영국을 건너뛰기 해서 그 다음에 세력권이 큰 미국으로 넘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금융권이라는 것이 정권을 쥐락펴락하는 곳이잖아요.
미국의 연방준비은행은 우리 한국은행처럼 정부에 소속된 기관 아니에요. 그들 자본을 위한 기관이에요. 그 자본은 또 새로운 거점이 활성화되면 그 지점으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 자본한테 적절한 수익률을 해줘야 돼요. 그게 바이든의 일이에요. 미국이 살아가는 일이에요. 살아갈 일이에요. 예. 중국은 부담스러워요, 아직. 거기에 대한 먹거리를 제공해준다는 측면도 같이 여기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 러시아, 이란 그리고 유럽하고 연결되면서 시너지가 나면서 여기서 그 수익률을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발전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게임이죠. 역량이고.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촉발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감히 해보게 됩니다. 예, 자 오늘 이 정도 하겠습니다.